자, 네트워크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에게 또는 기기에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이제 랜, 근거리 네트워크랑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서는 이제 끝이 났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뭐 나간다라고 했었죠? OSI 7계층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OSI 7계층. 자, 얘는 뭐죠?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외우기도 힘든데 왜 굳이 7계층으로 나누었느냐? 왜냐면은 계층을 나눈 이유는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을 나눴어요. 쉽게 말하면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한 그 7단계 중에서 만약에 어떤 한 곳에 특정한 곳이 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단계에 있는 뭐 장비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그 이상이 생긴 부분만, 그 단계만 수정을 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층을 나눠 놓은 거죠. 뭐 예시를 하나 들면, 저희가 만약에 요 학원에서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결이 끊겼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면은,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PC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라우터의 문제겠죠. 3계층 네트워크 계층, 아니면은 뭐 광랜을 이제 제공을 하는 회사의 회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1계층 물리 계층. 자, 다만 이제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PC가 다 먹통이 된 게 아니라 뭐 제 PC 하나만 딱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뭐 그 안에서도 뭐 아예 다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줌이라는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지금 뭐 화면 녹화하고 있는 오캠이라던가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만약 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7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고, 뭐 보완을 하면 되고,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줌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스위치에 문제가 있나 하고서는 뭐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다른 계층에 있는 장비라던가 소프트웨어는 건드리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7계층으로 나뉜다면 어떻게 7계층으로 나뉘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거 있죠. 물대내 전세표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자, 그러면은 요 물리 계층이 하는 일은 뭐냐? 자, 저 계층에서는 주로 전기적, 기계적, 뭐 기능적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저 계층에서 사용되는 통신 단위는 비트입니다. 비트. 자, 비트는 뭐죠? 0과 1 요것만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즉 온, 오프 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계층에서는 딱 데이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어떤 에러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딱
그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를 해서 주고받는 기능만 딱 하는 거예요. 자, 저 계층에 이제 속해 있는 장비는 우리가 아는 뭐 허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피터,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런 거 가끔 가다가 보셨죠? 요런 리피터들이 될 거고, 뭐 저희 학원에도 허브가 지금 제 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식물들이 나오네. 뭐 요런 것들, 요런 애들이 이제 허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0과 1의 비트 정보를 회선에 보내기 위한 전기적 신호 변환. 즉, 뭐 케이블이라던가 통신 케이블이라던가 리피터라던가 허브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라는 거 써놓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리 계층 다음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거든요. 이 계층이.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물리 계층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에 이제 오류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서 그 정보들이 안전하게 전달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얘가 하는 일은 뭔 거예요? 통신에서 오류를 찾아주고 재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뭘 가지고 통신을 하나요? 자, 이러면 우리 컴퓨터 처음 사게 되면은 맥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 맥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애가 쟤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물리 계층은 어떤 단위를 통해서 전송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 물리 계층의 통신 단위 0과 1 비트 정보, 비트죠, 비트. 자, 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되는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물리 계층에서 대표적인 장비가 뭐 통신 케이블이라던가 리피터, 허브 이런 애들이라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애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뭐 브릿지라던가 스위치라던가 그런 애들이 있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그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을 하기 위한 계층으로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가 필요해요. 네트워크 위에 그 개체들 간에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그 물리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고 그리고 걔네들 또 수정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수정하는 데 필요한 뭐 기능적, 절차적 이런 수단들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것. 자, 쉽게 말하면은 주소값은 물리적으로 이제 할당을 받죠. 이때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맥 주소가 정해져 있는 건데 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일 잘 알려진 애는 뭐예요? 우리 어제 나갔었던 이더넷 예시로는. 자, 그래서 스위치를 하나 보여드리면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되겠죠. 요거 틀렸다. 네트워크인데
브릿지 사진이 여기 있네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것도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스위치, 브릿지 얘에 해당하는 애들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애고,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에러 검출을 하고 재전송을 하고 흐름 제어를 한다라는 거. 요 세 개가 키워드겠죠. 에러 검출, 재전송, 흐름 제어. 인적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진짜 딱 그 세 개의 키워드로 한다라고 하면은 에러 검출, 재전송, 흐름 제어. 자, 그러면은 2계층까지는 이제 끝났고, 세 번째 3계층이 될 텐데,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애는 자, 2계층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자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오는 애는 뭐냐? 라우팅입니다. 라우팅이 뭐냐?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뭐 이 안에서는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종류들도 엄청 많고 라우팅하는 기술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 계층에서는 경로 선택을 하고 주소를 정하고 뭐 경로에 따라 가지고 패킷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 계층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장비가 뭐예요? 라우팅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때 필요한 대표적인 장비? 라우터죠, 라우터. 자,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고,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전송 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최고의 키워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키워드는 주소를 부여한다 라는 거. 주소 부여한다라는 건 뭐예요? 뭘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IP. 그리고 경로를 설정한다. 이게 뭐예요? 라우터. 자, 그래서 쟤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단말기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화된 경로 제공. 자, 그럼 이제 또 나오죠. 자, 이제 전송 계층. 쟤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 애는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프로토콜 애들이 있는데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라는 애가 전송 계층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TCP 나오면 어디 계층? 전송 계층. 자, 그래서 포트를 열어가지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애가 이제 저 계층에서 하는 역할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왔다 이러면은 4계층, 지금 전송 계층에서 이제 어떻게 해줘요? 해당 데이터를 하나로 이제 합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계층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끝단 엔드 투 엔드 사용자들이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상위 계층들이 이제 데이터 전달의 유효성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송 계층이 패킷들의 전송이 유효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전송 실패한 패킷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다시 재전송해주는 것을 뜻을 하고요. 가장 잘 알려진 애가 뭐다? TCP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 패킷 생성을 하고 전송을 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송수신 프로세스 간의 연결, 하는 일이 패킷 생성 및 전송. 패킷이 전송이 유효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전송 실패하면은 패킷을 다시 전송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애가 뭐라는 거예요? TCP 프로토콜이라는 거고, 그럼 TCP 프로토콜이 뭔데? 이러면은 신뢰적인 전송을 보장하는 애입니다. 양 종단 간의 호스트 프로세스 상호 간에 신뢰적인 연결 지향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딱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신뢰성이다. 그리고 연결 지향성이다. 자, 그러면은 TCP 프로토콜이랑 같이 세트로 맨날 나오는 애들은 누굽니까? UDP 프로토콜이죠. 자, TCP 프로토콜이 신뢰성, 연결 지향적이라면은 UDP 프로토콜은 뭐예요?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 프로토콜이죠. 전송 계층 안에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긴 한데, 비연결성, 신뢰성 없음, 이런 게 이제, 왜냐면은 TCP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잘 도착했니? 물어보고 안 왔어? 이러면은 다시 보내줄게, 이런 건데, UDP 프로토콜은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수신된 그 메시지의 순서도 맞추지 않아요. 그냥 순서 제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흐름 제어를 위해서 피드백 같은 것도 받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요. 흐름 제어도 없다라는 거죠. 자, 다만 이제 빠른 요청, 빠른 응답, 이런 것들은 훨씬 적합하죠. 쉽게 말하면은 엄청 많은 지점에 한 번에 파파파박 일대 다루게 전송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션 계층. 자, 세션 계층은 뭐예요? 이제 데이터가 통신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연결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그 대문 역할을 하는 애가 저 세션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신을 하기 위한 대문. 자, 다만 이제 우리가 4계층 전송 계층이 뭐였어요? 연결을 하고 연결을 종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층에서 전송 계층에서 끊어졌다, 세션 계층에서 끊어졌다 라는 거를 딱 알 수는 없어요.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션 계층에서는 저 4계층 전송 계층과 무관하게 응용 프로그램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때 이제 나오는 애들이 뭐예요? 듀플렉스, 동시 송수신 방식, 하프 듀플렉스, 단이중, 그리고 풀 듀플렉스, 전이중. 그 통신 방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저 계층은 뭘 하는 거예요? TCP IP의 세션을 만들고 없애는 책임을 지는 애들이 저 세션 계층이죠. 쉽게 말하면 통신을 하기 위한 세션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중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줘요? 운영체제가 해주죠. 자, 그래서 쟤도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가 통신하기 위한 논리적인 연결, 통신을 하기 위한 대문. 자, 그러면은 표현 계층은 뭐냐? 자, 우리 데이터 표현이 이제 상이야 응용 프로세스들한테 이제 독립성을 제공을 하고 암호화를 해주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자의 명령어들을 이제 결과를 표현을 해주고 뭐 암호화해주고, 쉽게 말하면은 그 해당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뭐 그림 파일인지 뭐 이런 구분해주는 애가 이제 누군 거예요? 저 표현 계층인 거죠. 뭐 인코딩, 암호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코드 번역 이런 것들을 제가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 설정, 구호 교환, 암호화 뭐야? 자, 마지막 응용 계층. 자, 저기는 뭐예요? 자, 마지막에 그 네트워크에서 최종 도착 목적지. 목적지가 이제 뭐예요? 뭐 텔넷, HTTP, 뭐 FT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겠죠. 이제 목적지가. 자, 우리가 이제 해당 제가 방금 전에 불러드린 그 통신 패킷들, 그런 해당 통신 패킷들은 방금 나열해드린 HTTP라던가 FTP라던가 뭐 텔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 뭐 엣지라던가 크롬이라던가 그런 뭐 애들은 뭐예요? 프로토콜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인 거죠. 한마디로 뭐 통신의 맨 끝에는 HTTP와 같은 프로토콜이 이제 되는 거고, 걔네들이 응용 프로그램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세스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는 일반적인 응용 서비스를 수행한다 라는 거. 우리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UI 부분이 될 거고, 사용자의 입출력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쟤도 정리를 하게 되면 사용자와 네트워크 간의 응용 서비스 연결, 데이터 생성. 자, 그래서 보면 우리 방금 전에 뭐 HTTP라던가 뭐 TCP라던가 뭐 여러 개 그런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또 프로토콜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프로토콜. 얘는 뭘까요?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표준화된 통신 규약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의 기본 3요소. 걔가 이제 이 시험이 처음 바뀌고 난 다음에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뭐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거기도 있을 텐데, 저희 문제 푸는 거에 제가 단답형 여기 있네요. 프로토콜의 기본 3요소를 쓰시오. 뭐예요? 방금 봤듯이 구문, 의미, 타이밍. 자, 구문이라는 건 시스템 간의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형식, 코딩, 신호 레벨 등의 규칙을 이제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의미는 뭐냐? 의미는 이제 규정이죠. 시스템 간의 정보 전송을 위한 제어 정보로 조정과 에러 처리를 위한 규정. 여기도 그냥 규정으로 볼까요? 자, 타이밍이란 시스템 간의 정보 전송을 위한 속도 조절과
순서 관리 규정. 이렇게 프로토콜의 기본 3요구는 구문, 의미, 타이밍 요 세 가지다 라는 거, 그리고 각각 구문, 의미,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가고 있다가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네트워크 프로토콜. 얘는 뭘까요? 당연히 프로토콜이 규칙, 규정, 뭐 규약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그런 거긴 하겠죠. 근데 뭐에 대한 거겠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뭐 규약이겠죠. 자, 그래서 해보면은 컴퓨터와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의 체계. 얘를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보면 아까 전에 전송 계층이라던가 뭐 응용 계층이라던가 걔네들 안에 이제 그 계층 안에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몇 개 소개를 해드렸죠. 자, 소개하고 안 넘어갔던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더 작성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 프로토콜이 있는데 어떤 거냐? HDLC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해가지고 점대전 방식이나 아니면은 여기 다중 방식 통신에 사용된 자, 그리고 PPP 얘는 뭐예요?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해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두 통신 노드 간 직접적인 연결. 마지막 ATM 자, 얘는 53바이트 셀 단위로 전달하는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의 패킷형 전송 기술. 자, 여러분들이 저 ATM을 보면은 어떤 걸 생각을 하세요? 은행에 있는 그 현금 자동화 기기 그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거랑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쟤는 비동기 전달 모드 라는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또 넘어가야 되느냐?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도 또 있죠.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뭐예요? IP 인터넷 프로토콜. 자, 얘 같은 경우엔 송수신 간에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
자, 그리고 작년에 21년도에 시험에서 나왔던 게 ARP. 자, 얘는 뭐였어요? IP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맥 주소, 물리 주소죠. 또 변환하는 프로토콜. 자, ARP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맥 주소를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애는 뭘까요? 두 개가 세트로 같이 돌아다녀요, 항상. ARP는 해당 IP를 그 주소에 맞는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를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 프로토콜이 ARP인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애가 있어요. 역순 주소 결정 프로토콜. 자, 걔는 저 ARP와 반대로 맥 주소에 맞는 IP 값을 알아오는, 쉽게 말하면 맥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인 거죠. 걔는 뭐예요? 자, 역순이니까 저거 뒤집는 거죠. 그래서 R 붙고 ARP와 반대로 뭐예요? 맥 주소에 맞는 IP 값을 알아오는 프로토콜. 지금 저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거꾸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죠.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이거 저번에 한번 보긴 봤었어요. 이 단어 뭔가 좀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죠. 자, 얘는 뭐냐면은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자, 그럼 ICMP랑 같이 나오는 IGMP는 뭐냐? 호스트 컴퓨터와 인접해 있는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그룹 멤버십을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 자, 이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의 맨 마지막. 자, 우리 아까 무슨 얘기 했었죠? 라우팅 얘기했었죠. 라우팅 프로토콜. 자, 얘는 뭐예요? 라우팅, 라우터 뭐 이런 단어들 나왔다 이러면은 최적의 경로 설정,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최적의 경로 설정, 최적의 경로 설정, 라우팅, 라우터. 오케이. 이러고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 간의 상호 통신 프로토콜.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서 얘가 이제 따로 자꾸 나오죠. IPv4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쵸? 자, 쟤는 뭐예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32비트 교소 체계를 갖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인터넷 액세스에서 네트워크 모양 있죠? 밑에 보면 시간 옆에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 연결되면서 네트워크 인터넷 설정 확인해 보면 요렇게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속성 확인해 보면 여기서도 IP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대한계 지금 네트워크를. 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어댑터 옵션 여기서 이더넷2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얘는 아마 버추얼박스에 있는 가상 그걸 거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속성 클릭해 보면 여기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해가지고 있어요. 얘 클릭하고 속성 클릭해 보면 여기서 IP 주소 잡고 게이트웨이랑 뭐 서브넷 마스크 이런 것들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고정 IP로 사용 안 할 거면은 자동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아마 PC 설정할 때 여기서 이제 학원에서 고정 IP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PC를 새로 사서 드라이버까지 설치하고 나면은 IP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숫자 봤죠?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같이 봤잖아요, 방금. 자, IP 192.168.1.2 이렇게 돼 있죠. 자,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진수가. 요거는 방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IP가 생겼는지. 자, 그리고 8비트씩 나눠져 있다라는 건 뭐예요? 8비트. 요게 8비트인 거잖아요. 그쵸? 자, 얘가 다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은 256인 건데 0부터 이제 나오니까 255까지죠. 즉 0부터 255까지의 세 자릿수로 표현이 된다.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특징?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요 세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P 주소라는 거는 그 컴퓨터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주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IP 주소에는 뭐와 뭐로 나뉘는 거예요? IPv4와 이제 IPv4만 있었는데 너무 모자라니까 IPv6도 나오는 거죠. 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IP 주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IPv4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비트씩 이제 최대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소 00000에서 뭐까지 나올 수 있어요? 255.25.25.25 이렇게 요 숫자의 조합으로 나뉠 수 있고, 이제 전 세계가 공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나온 게 IPv6
IPv6인 거고, 기존 주소 체계인 IPv4 여기다가 이제 8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128비트의 크기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주소 길이가. 그래서 얘는 몇 비트? 32비트 주소 길이가. 얘는 128비트. 이게 저번에 나왔잖아요, 이 숫자 쓰는 게. 그리고 얘는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나뉜다 라는 거. 얘는 어떻게 나뉘어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얘는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사실 IPv4 얘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클래스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B 클래스, E 클래스.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라던가 대형 통신망에 사용이 되고요. 1부터 12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부여가 가능한 IP. 자, B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대형, 저거보다 대형보다 좀 작은 거. 통신망에 사용이 되고요. 얘는 128부터 191. C 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에 사용이 되며 192부터 223. 얘는 멀티캐스트 용도로 예약된 주소로 했고 223. 224부터 239. 이 클래스는 연구를 위해서 예약된 주소로 얘는 공용 사용 불가능합니다. 자, 얘가 이제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으며, 얘의 큰 특징은 얘와 또 뭐가 있냐면 IPv4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자, 아까 전에 IPv4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두 개는 똑같은데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리고 마지막 애니캐스트입니다.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맥 주소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디바이스마다 할당된 물리적 주소. 그냥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 뭐 PC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제조사,
제품 만드는 곳에서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식별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맥 주소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IP 주소로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거. ARP. ARP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과정이었고,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려고 하면은 RARP.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니캐스트라는 건 뭐냐?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정확한 1대1 통신.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쪽에 있는 어떤 거하고 요쪽에 있는 어떤 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도.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확해야 하는 1대1 통신인 거고, 맥에서 맥으로 이제 받는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맥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하지 않으면 해당 통신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CPU 성능이나 이런 데는 뭐 저하가 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자, 쉽게 말하면은 송신 노드 하나가 수신 노드 하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1대1 방식을 이제 우리가 유니캐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 있었어요?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부터 볼까요? 멀티캐스트? 자,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니캐스트가 딱 하나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멀티캐스트는 이제 하나가 여러 개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 명한테 보내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멀티캐스트인 거고요. 아직 브로드캐스트 나가진 않았는데 브로드캐스트하고 유니캐스트를 합쳐놓은 개념이 유니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를 합쳐놓은 게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해당 그룹원들한테 보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송신 노드 하나가 그 네트워크 연결된 하나 이상의 그 수신 노드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라는 거. 걔가 이제 멀티캐스트다라는 거. 자, 그럼 브로드캐스트는 뭐냐? 자, 이 하나를 요 하나를 좀 크게 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얘가 송신 노드라고 해볼게요. 송신 노드. 우리 원래 송신 노드 하나가 수신 노드 하나인데 이렇게 갔었잖아요. 자, 근데 얘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얘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장비들에게 보내는 통신이 이제 브로드캐스트고요.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끔가다 관리사무소에서 막 뭐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걔 그냥 전체한테 다 보내잖아요. 모든 장비한테. 자, 그런 것처럼 그냥 송신 네트워크 하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신할 수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라는 게 브로드캐스트. 자, 그럼 마지막 요거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는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똑같은 거고, 애니캐스트는 뭐냐? 자, 유니캐스트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점은 송신 노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수신 가능한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네트워크 안에. 그 중에서 한 노드에만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브로드캐스트는
통신 노드 하나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모든 노드의 데이터 전송. 멀티캐스트는 통신 노드 하나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수신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 마지막 애니캐스트는 가장 가까운 노드와 통신하는 방식으로 통신 노드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노드 중에서 한 노드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맥 주소는 뭐다?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가 갖고 있는 물리적 주소다. 자,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트는 뭐다? 유니캐스트는 뭐다? 목적지 주소를 하나만 적어가지고 특정한 한 PC에만 보내는 방식이 이제 유니캐스트다. 자, 브로드캐스트는 도메인 안에 있는 모든 PC들한테 한 번에 빡 전송하는 방식이다. 멀티캐스트는 뭐다? 원하는 그룹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애니캐스트는 뭐다? 가장 가까운 노드와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 자,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IPv4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IPv6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IPv4에서 IPv6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라는 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듀얼 스택, 터널링, 주소 변환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다뤘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 라우팅 프로토콜에도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IGP라고 하고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EGP라고 합니다. 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이제 유명한 두 가지가 또 있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RIP 얘랑 OSPF. 자, 얘가 나오면은 키워드로 나오는 게 항상 뭡니까?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저 립이죠. 자율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개발된 내부 라우팅
자, 얘는 뭐예요? 위에 있는 애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의 기초에서 개발된 애고, 밑에 있는 애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 요게 키워드죠. 두 개가 분명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단어들이 어떠다 보면은 우선 필기에는 거의 한 번씩은 꼭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매번 봤는데. 자, 그랬는데 쟤는 위에 있는 애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 얘가 키워드인 거고, 얘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 이 단어가 키워드죠. 자,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 라우팅 프로토콜, 얘가 하는 기능이 결국에는 뭐죠? 최단 경로 찾는 애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무엇이 있느냐? BG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해서 자율 시스템 상호 간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자, 그리고 이제 전송계층, 아까 유명한 거 있었죠? 뭐였을까요? 저희 아까 전에 연결성, 신뢰성, 비신뢰성, 비연결성 나왔었던 두 개 세트로 같이 다닌다 그랬던 친구. 자, TCP 그리고 UDP, 얘네들 아까 같이 배웠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만 외운 거 아니죠? 자, TCP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TCP 프로토콜의 특징, 신뢰성. 왜? 거기 도착했니? 이러면은 메시지, 도착했어. 이러면, 간다. 이러고서 가는 거고, UDP는, 보낸다. 이러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다라는 특징은 있다라는 거. 얘는 비신뢰성. 자, 그리고 또 뭐다? 연결 지향적 특징을 갖고 있고, 얘는 연결도 아니죠. 자, 그리고 뭐 순서화 되지 않은 데이터그램 서비스 제공. 자, 그리고 얘는 비연결성.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신뢰성, 비연결성, 순서화되지 않은 데이터그램 서비스 제공. 그래서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수신된 메시지의 순서를 맞추지 않는다. 자, 얘랑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TCP랑. 자, 얘는 이제 순서화 돼 있죠. 왜? 왜 그래요? 패킷이 중간에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 없도록 그걸 보장하는 게 이제 신뢰성 보장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이런 특징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션 계층에서 나오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단위중, 전위중, 요런 거, 단방향.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걔네들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세션 계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가 통신하기 위한 논리적인 연결을 말을 합니다 라고 했었고, 세션 계층에서는 이제 통신을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듀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였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자, 풀 듀플렉스, 얘가 뭐예요? 전이중 방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프 듀플렉스, 단위중 방식. 자, 그래서 쟤네들, 그리고 마지막 듀플렉스. 잠깐만, 맞아요. 듀플렉스, 얘는 동시 송수신 방식. 자, 동시 송수신 방식부터 보면 얘는 두 대의 단말기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동시에 각각 독립된 회선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고요. 단위중 하프 듀플렉스 방식은 두 개의 통신 장치가 각각의 방향으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쪽 방향으로만 통신이 가능한 통신 방식을 이제 반이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이중 방식은 뭐냐? 두 개의 통신 장치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통신 방식. 통신을 하기 위한 대문, 세션 설정, 유지, 종료, 전송이 중단됐을 경우에 복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저런 그러니까 통신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한다? 이 전이중 방식, 반이중 방식, 동시 송수신 방식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의 책임을 져요? TCP/IP 세션을 만들고 없애는 책임을 진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응용 계층 프로토콜. 이제 응용 나오기 전에 전세 표응, 표현 계층부터.
자, JPG. JPG. 자, 얘는 뭐예요? 이미지를 위한 만들어진 표준 규격. MPG는 멀티미디어. 즉, 멀티미디어가 뭐예요? 뭐 비디오라던가 오디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 만들어진 표준 규격. 자, 그리고 응용계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있었죠? HTTP. 얘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텍스트 기반의 통신 규약. 하이퍼텍스트를 빠르게 교환하기 위해 프로토콜. 자, 그러면은 우리 뭐 리눅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애들도 뭐 있죠?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뭐 파일질라 같은 거 사용하셨으면은 그런 거가 이제 저거 사용을 하죠. TCP, IP를 갖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자, 그리고 얘가 제일 많아요.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기도 하는 애들인 거죠. 자, 그래서 SAMTP 얘는 심플 메인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인터넷에서 TCP 포트 25번 사용하여, 얘가 핵심이죠.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애가 SMTP다 이러면은 이메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POP3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버전 3번 이렇게 해서 원격 서버로부터 TCP IP 연결을 통해 이메일을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 자, 그리고 텔넷. 자, 얘는 뭐예요? 인터넷이나 로컬 영역에서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우리도 텔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텔넷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네트워크 스위치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가 아니면 사실 경험해볼 기회가 없긴 한데, 뭐 전산직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텔넷으로 스위치를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넷 같은 걸 사용을 하고요. 뭐 그냥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는 거죠 뭐. 자, 그리고 SSH, 얘는 뭐예요? Secure Shell.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간의 원격 명령 실행이나 쉘 서비스 등을 수행. 얘의 큰 특징은 텔넷보다 강력한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그 마지막 응용계층의 프로토콜 마지막 부분입니다.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라우터라던가 허브 같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이 프로토콜. 자,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 기술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게 뭐예요? 패킷 교환 방식. 뭐 패킷 교환 방식이란 뭐죠? 자, 우선 패킷이 뭔가요? 패킷. 패킷이라는 건 컴퓨터 네트워크에 왜 꼬이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정해놓은 규칙으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데이터의 형식화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정보를 보낼 때 특정 형태에 맞춰가지고 보낸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컴퓨터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 전송되는 데이터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패킷으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데이터를 통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빠를 수도 있죠. 이렇게 막 짜질구리하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빡 보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 데이터들은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킷들의 흐름들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자, 이때 대역폭은 무슨 말이에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그 주파수들의 범위, 이거를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대역폭을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니까 한 방에 빡 보내면,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트래픽이 많아지겠죠. 트래픽은 뭐예요? 정체죠, 정체. 자, 쉽게 말하면은 도로가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가.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어떤 차가 2차선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 1차선씩 이렇게 차가 휘잉 이렇게 가는 것보다 2차선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서 가고 있으면은 1차선으로 막 달리는 것보다 훨씬 정체가 많이 되겠죠. 그거랑 이제 같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차가 이게 슝슝 잘 다니기 위해 패킷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정된 그 규격? 그 블록, 그거를. 이해되시죠? 자, 저거를 이제 우리가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고,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통신 방식인 거죠. 패킷을 이용한 작은 블록의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만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통신 방식. 자, 저 패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용이 되는 게 있는데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저 패킷 교환 방식이 어디에 활용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어디에 활용되죠? 우리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데 패킷 교환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패킷이 뭔지도 알았고 패킷 교환 방식이 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패킷 교환을 할 때 사용되는 기술도 알아야겠죠. 자, x.25 얘도 가끔 가다가 필기 문제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게 보기로. 자, 얘는 뭐냐면은 통신을 원하는 두 단말 장치가 패킷 교환망을 통해 패킷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자,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 릴레이. 자, 프레임 릴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랜, 근거리, 그리고 광역통신망, 광대역통신망 내에 그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고안이 된 애가 프레임 릴레이입니다. 저 프레임 릴레이라는 거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있죠. 그거 어디서 사용됐어요? 자,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지? 여기다 써놓질 않았구나. 자, 프레임감 뭐였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렇게 사용이 됐었죠. 단위가. 물리 계층은 비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그 가변 길이에 데이터를 넣고 뭐 재존성이라던가 그런 뭐 에러 교정을 위한 기능은 단말 지점에 이제 맡겨놓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쟤를 정리를 해보면 ISDN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ITU-T에 의해 표준으로 작성. 자, ISDN은 뭐예요? 종합정보통신망이죠. 뭐 그림이라던가 음성이라던가 뭐 화상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저 ISD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왔죠? ATM. 자, 얘는 비동기 전송 모드로 광대역 전송에
사용되는 스위칭 기법. 자, 그러면은 패킷 교환 방식만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서킷 교환 방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패킷 교환 방식이 나은가? 서킷 교환 방식이 나은가? 서킷이라는 건 뭐예요? 회선이라는 거죠. 회선. 자, 서킷 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회선을 이제 할당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그 사용되는 회선을 독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서킷 스위칭은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우리 아까 패킷은 뭘로 사용이 됐죠? 어떤 걸로 활용이 됐어요? 메시지라던가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데 사용이 됐다면, 서킷 교환 방식은 독점하는 거 뭐 있죠? 전화 이런 거, 실시간 통신 같은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속도와 성능이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 거고. 자, 제도 정리를 해보면 서킷 교환 방식, 네트워크 리소스를 특정 사용층이 독점하도록 하는 통신 방식. 활용은 뭐 전화, 영상이 비디오죠 뭐.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보셨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애드혹 네트워크. 얘는 노드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기반 구조가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개발 환경 구축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개발 환경, 인프라, 구성 방식. 자, 개발 환경 인프라 구성 방식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온 프레미스. 자, 얘는 어떤 말이냐? 외부 인터넷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트라넷 망만을 활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 자, 인트라넷이란 뭘까요? 조직 내부에서 이제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이죠. 뭐 은행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뭐 정부, 공공기관, 뭐 군대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저희 지금 학원도 인트라넷을 사용을 해서 출석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 어제 그렇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오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임대받는 방식인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어디가 있어요? 뭐 아마존이라던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여기 등 그 회사들이 서비스를 임대를 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을 합친 겁니다. 자, 대충은 이해되실까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 더 추가적으로 책을 보다가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좀 더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저 부분을 띄워놓고 나갔었죠.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 여기도 간단하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나갔었으니까 조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죠? 우리 몇 번을 봤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다수의 인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말이 제일 잘 맞죠? 자,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자료의 중복성 제거, 무결성 확보. 무결성이 뭐예요? 중간에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수정하면 안 된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가 중간에 막 바뀌면 안 되죠. 일관성 유지, 그리고 유용성 보장. 자,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뭐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총 4가지죠. 첫째, 통합된 데이터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료의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자,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다. 자, 운영 데이터다. 이런 뭐예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자, 마지막 공용 데이터. 뭐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뭐 시스템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은 뭐 지도, 그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 그 공용 데이터 갖다 사용을 하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뭐가 있죠? 네 가지.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 참조. 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죠. 특성이. 자, 실시간 접근성은 뭐예요? 우리가 쿼리를 날려요. 그랬을 때 실시간으로 응답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실시간 접근성. 자, 계속적인 변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 CRUD, 삽입, 갱신, 삭제, 뭐 수정, 요런 것들이 삽입, 갱신, 삭제, 뭐 요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변환,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 동시 공용은 뭐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사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만약에 다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다라고 동시에 같은 걸 요청을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내용 참조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 뭐 데이터 레코드의 주소라던가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는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DBMS가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DB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RDBMS. 자, 우리 막 공고 같은데 취업 공고 보다 보면은 RDBMS 사용자, 뭐 사용해본 사람, 뭐 우대, 막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럼 RDBMS가 뭔지 알아야겠죠? 얘는 뭐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DBMS라는 거고, 앞에 릴레이셔널이 붙어가지고 관계형이라는 게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쟤는 뭐냐? 관계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말을 하고요.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들이 RDBMS입니다. 종류가 뭐뭐 있느냐? 우선 얘부터 정리를 하면 변화하는 업무나 데이터 구조에 대한 유연성이 좋아. 유지 관리가 용이. 자, 우리 뭐 배웠죠? 우리 DB 공부할 때 뭘 이용을 했을까요? 마리아DB 이용해서 썼었죠. 마리아DB도 얘고요. 우리 흔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오라클, 얘도 RDBMS. 또 뭐 있어요? MySQL 등등. 얘 말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있기는 한데, 걔는 뭐냐면 HRDBMS, 얘가 계층형. 얘는 데이터를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속도는 진짜 빨라요. 근데 종속적인 구조로 있기 때문에 막 데이터가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하는 데이터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HDBMS의 종류에는 IMS, 뭐 아니면은 시스템 2000
자, 그리고 우리가 다 배운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은 뭐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을 뭐라고 해요? DBA라고 하죠. 요즘에 뜨는 직업으로 DBA 괜찮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쉽게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인 거고, 물론 오픈소스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BMS란 뭔지 특징을 몇 개만 알아보고 12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DBMS의 특징 뭐뭐가 있었죠? 무결성, 일관성, 회복성, 보안성, 효용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무결성은 부적절한 자료가 입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일관성은 삽입, 삭제, 갱신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데이터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데이터 회복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특정 상태로 복구가 되어야 하는 거. 데이터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적인 노출이라던가 변경,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상용 DBMS라는 건 뭔가요? DBMS 관리 시스템을 이제 특정 회사에서 유료로 판매를 하는 거죠. 대신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던가 지원 같은 게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웬만하면 오픈소스 같은 거는 기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기술 트렌드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라는 게 있죠. 자, 빅데이터는 뭘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냥 큰 데이터를 보고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서비스라던가 뭐 회사 요런 이제 주어진 비용, 시간 이런 내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이제 엄청난 크기의 비정형 데이터인 거죠. 엄청난 데이터의 양, 엄청난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빠르게 증가되고 빠르게 수집되고 빠르게 처리되는 데이터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도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신기술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이제 찾아내는, 뭐 예측하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제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뭐 데이터에 숨겨진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이런데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도입하는 그 과정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얻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거 목적 설정을 하고, 뭐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 데이터 추가라던가 뭐 품질 같은 것들 보장을 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고, 자, 이제 그 모델링 목적에 따라서 목적 변수를 정의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정보를 추출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추출된 정보를 검증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 부분이에요.